안녕하십니까,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추석이 진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어디서 실감하냐면 네. 도로에서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차가 너무 요새 많아져요.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방송 녹화 때문에 차를 가져왔는데 하여간 요새 차 갖고 다니는 게 고역입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 명절이라는 의미, 추석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정치권, 이 추석 민심을 막 어떻게든 잡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굉장히 분주하죠. 예. 네. 지금 이제 추석 밥상에 어떤 것이 올려지느냐, 그리고 요거의 승기를 누가 잡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관심 모아지는 가운데 저희가 100회 특집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오늘 제가 101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의미 있게 준비한 만큼 저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간 출연자 중에 어떤 분을 다시 만날까요,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사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봤었거든요. 왜냐면요, 숫자가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명이랑 굉장히 가장 잘 어울리는 375만 조회수의 주인공인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마침 추석 때는 그 지역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동탄에서 계속 인사해야죠. 퇴근 인사하고, 퇴근이 아니라 이제 그 귀향 인사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화성지 캐릭터가 있어요. 코리오라고 그 공룡 같은 건데 그거 탈도 빌려놨습니다. 지금 그거 예. 쓰고 해야 돼가지고 애들이 많아가지고. 코리오. 코리오. 예. 둘리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뭐 그런 거 비슷합니다. 약간 예. 근데 뭐 별 모양으로 생긴 약간 애인데 그거를 또 쓰고 이렇게 또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거 여쭤보려고. 지금 정부 여당은 조금 나은 상황일까요? 어떻습니까? 뭐 이제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필요한데 사실 이 뉴노멀이 돼버렸어요. 예, 이 비정상적인 맞아요. 상태가 뉴노멀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자꾸 기저효과가 희한하게 잡히는 게 20%면은 지지율이 낮고 30%면 높다라는 사고에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제 체질적으로 정부 여당은 패배자 본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요. 이 당정 관계는 악화할 일만 남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예를 들어 누가 더 뛰어난 영도자라 가지고 야 그래도 윤석열보다 한동훈이 낫지 아니면 한동훈보다는 그래도 대통령 밀어줘야지 이런 게 만약 나온다 그러면은 쏠리겠죠. 근데 이건 약간 더맨더머 같은 상황이라 가지고 뭐 현직 대통령대로 자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도 대통령제 한번 해야지 이 야심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는 비교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냉정하게 이대로 가서는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술만 안 먹는 제로콜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생각보다 한동훈 대표가 야심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눈치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되면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나 콘텐츠나 이 쪽에 잘 입지를 굳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힘 빠진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본인이 쟁점 사안에 성과를 낼 수 없으면은 잠깐 좀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거로 우선 점수를 따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가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없잖아요, 다른 게. 예전에 이제 저도 당대표 해보면서 느꼈지만 원외 당대표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뭐 안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자기가 다니면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 만들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 보면요, 총선 때야 그냥 비대위원장 하면서 알아서 사람들이 모아준 그 당원들, 지지자 모아놓고 전통시장에서 연설하면 뭐 그래도 하루짜리 그림이 약 나오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가가지고 서문시장에서 사람 동원하라 그러면은 너 미쳤니 이럴걸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1. 그리고 2.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밍에 제 대표였을 때 미국 방문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곳에서 활로를 찰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 뭐 그 펜타곤이나 아니면은 국무 방문해가지고 뭐 상의하고 유력 정치인 만나고 또는 캐피탈 뭐 가서. 달선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는 게 지금 별로 달갑지도 않고 현직 대통령 바이든 입장에서는 나도 나간 것도 아닌데 뭐 만나서 뭐해. 그래 뭐 카말라 해리스 바빠 죽겠는데 뭐 만나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할 게 아마 없을 거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뭘 하려고 해도 마땅하게 한 건 없다. 할 게 없다. 근데 지금 할 게 있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에서 파생된 의료대란. 이거 뭔가 좀 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해야지요. 이미 시간도 늦었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리 뭐라 해도 의미는 없는 게 가장 인기 치열하고 정점에 올랐을 때가 총선 때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인데 그때 이것에 편승해가지고 선거를 이겨보려고 했던 당대표 아닙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 갈등의 한 축인 의료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네, 오면 만나겠지만 뭐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죠. 왜냐 그 앞장섰던 둘이었으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결 기대할 수 없으니까 또 할 역할이 없는 거죠. 굳이 말하면 지금 뭐 고집 부리시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푸는 게 중요하지 당신 만나서 뭐하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의료인들 입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의사들은 특히 그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사들이 만약에 어떤 강력 범죄나 아니면은 성범죄 같은 데 연루되면은 대중이 공부를 합니다. 돈도 잘 버는 양반들이 왜 이런 찌질한 범죄를 해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의사가 무슨 뭐 몰카 찍다 걸리고 뭐 이런 문제 일으키고 하면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의사 집단에게다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의주빈입니다. 그러니까 조주빈 같이 해가지고 의사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모멸적인 표현이냐면요. 의사가 지금 15만 명 정도 있는데 우리가 의사가 웬만한 강력범죄나 성범죄 저지르면 거의 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발현 비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다른 직군 예를 들어 뭐 그냥 택시기사 아니면은 뭐 문방구 운영하시는 아저씨들 아니면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뭐 이런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 수치가 높은 거냐? 전 높진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잡아가지고 범죄 집단 묘사하면서 계속 때리기 하는 게 이제 온라인 밈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인터넷에 무슨 글 하나 써제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야 같이 의사 욕하자 이렇게 이런 걸 정부가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통치를 포기한 거죠. 그거는. 자, 그리고 요거 조금만 딴 문제인데요. 그 워낙 또 이 의원님께서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잘 아시고 또 가깝게 지내시니까.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가 뭐고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만나자는 분들을 거의 되게 열어놓고 만나주시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또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지금 뭐 대권주자 랭킹에도 올라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 원로와 뭐 상의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얻은 모습일 거고요. 한편으로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교섭단체 양당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이걸 풀 정치력과 정치적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만나서 좀 상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더 중도적인 이미지를 또 가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정책적인 전환이라는 걸 해야 될 텐데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어찌 보면 보수의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중도화 전략에 성공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길은 있지만 그 길을 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엄 얘기 계속하고 예. 섀도우 캐비닛이니
지시했다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계엄은 이미 그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제가 이제 85년생인데 90년대생, 2000년대생 같은 경우에 80년대생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계엄이 11.6 이후에 81년까지 이어진 계엄이니까요. 그러면 85년생인 저부터도 해도 계엄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젊은 세대에게 얘기해봤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거꾸로 지금 민주당의 주축이 되어 있는 이제 60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거죠. 이게 아마 세대별로 굉장히 괴리가 큰 지점일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그런 얘기 하는지는 알겠는데 되게 좀 뜬금없다. 예. 저희 90년대 그 비디오 빌려가지고 보면은 넣으면 항상 나오는 게 호환마마 조심하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호랑이가 어딨고 마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비디오 테이프도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약간 계엄 얘기하는 거는 저희 1980년대생들한테는 갑자기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이 호환마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국민 여러분 호랑이 조심하십시오. 서울 시민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리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진지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표현이 참, 그 표현이 아주 적확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들을 계속 푸니까 네, 그래서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네. 이걸 그냥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원래 계엄이라는 게 또 법률상으로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가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그냥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바로 풀릴 텐데 왜 하겠느냐가 정상적인 반응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윤석열은 진짜 사람 잡아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계엄을 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저한테 이준석은 계엄이랑 쿠데타랑 헷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잘 생각해보시면 계엄과 쿠데타가 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계엄은 그 해제시킬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근데 그 의원들이 해제시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가지고 전방사단이 동원돼 가지고 광화문에 탱크가 깔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12에 가까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쿠데타가 수반되는 것들이 위험한 계엄이지, 그냥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장관님한테 계엄하자 이런 하는 계엄은 바로 풀립니다, 국회에서. 근데 생각해보면은 12.12 때도 파주에서 구사단 내려왔고 나머지 뭐 그 북쪽에서 내려와야 될 텐데, 아니면 김포나 이런 데서 특전사고 이랬는데 요즘 못 와요 그렇게. 예. 파주에서 여기 오려 그러면은 자유로 막히고, 그 포천에서 오려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막히고 오는 동안에 다 들통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민주당은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대 초 70년대 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언론 통제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유튜브 채널이 몇 개고 SNS가 어떤데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인터넷 다 끊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은 진짜 길 막혀서 못 내려올 거다. 네, 진짜 그런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네요. 그리고 막 내려오면 아파트에 다 찍을 거 아니야. 인스타그램 이런 거 올려가지고 야 우리 이 아파트 앞에 탱크 지나간다 이렇게 하고 뭐 막 아저씨 같이 셀카 찍어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또 이재명 대표 판결 앞두고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 1급 체제 변수랄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네. 첫 번째 1심이야 이럴 때부터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형이 나온다. 그러면 원래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형이 나온다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다른 대안을 세울 거 진짜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버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민주당에게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겠죠. 근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심이 나온다 해도 3심까지 한참 걸릴 테니까. 근데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나 지금 그쪽에서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엔 25만 원 지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다 뭐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소위 삼총리도 그렇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정치에 있어서 지도자의 연령대가 팍팍 낮아지는 시대를 맞아들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요즘 유럽 같은 데서 뭐 젊은 총리 나오는 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도 보면은 캐머론에다가 리시 스낙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뽑았었고, 프랑스는 마크롱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더해가지고 미국도 사실 우리가 인지 못해서 그렇지 오바마가 40대 대통령이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조류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미국이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이라는 또 고령화된 그런 대통령들 하면서 사회 혼란이 커졌었는데, 저는 이번에 어제 사실 그 미국 대통령 대선 토론 보고 나서 놀랐던 게, 아, 트럼프의 4년 전과 8년 전 모습과 지금 완전 다르구나. 예. 저는 이거는 확실히 느꼈고, 바이든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기술의 트렌드가 이렇게 빨라지고 그런 변하기 때문에 흘러간 물로 이제 방아를 돌리는 건 진짜 어렵다. 어느 나라든지. 약간 그런 생각인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본인도 나가실 생각이 있죠? 저는 뭐 이 대선이나 이런 건 어차피 기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거지, 지금 여의도 가면 나 대선 나갈래 떠드는 사람 뭐 몇십 명 있을 텐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바람과 물의 흐름을 제가 읽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예, 제가. 네, 트럼프 4년 전, 8년 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지나도 이제 50살이셔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차기 대권 전명으로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 이 의원님이시니까 가정입니다면 만약에 언젠가 이준석 대통령이 실현화한다면, 현실화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 경제성장, 압축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사실상 양대 정치 세력이 신주단체로 모셨고, 그게 거의 정치 아젠다의 한 80~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요즘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 최태원, 노소영 두 분 이혼 재판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네. 아, 대한민국이 한 60년대 이후로 진짜 저런 가족관계나 민법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도 우리가 고민 안 해봤구나. 네. 맨날 누굴 감옥에 넣고 이런 거 고민했지. 예를 들어 이혼에 있어가지고 유책주의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맞겠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출산율과도 연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게 아마 대선의 아젠다로 등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대선도 보면요, 안보나 경제가 여전히 중요한 아젠다인 건 맞지만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표심을 들어 나오는 건 어제도 이제 토론 나왔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리프덕티브 프리덤이라 그래가지고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크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경제나 안보 관련 공허한 구호들보다는 훨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번 저는 건드려보고 싶어요. 그거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뜻이 있을 때에는 개혁신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더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동탄에서 선거를 치를 때 예. 개혁신당 후보로 처음 뭐 지지율 20% 나온다 그러고 있을 때, 뭐 저를 아끼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야, 이번에 너 지면 큰일 나는데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겨보는 게 어떠냐 그랬을 때요,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40% 받고 질 겁니다 이랬어요. 네. 근데 그게 꽤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거에서도 그런 국민의힘의 경향성과 방향성 또는 거기와 발맞춘다는 인식으로는 단일화가 되어 40% 득표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민자 들어간 게 다 비주류인 사회였다면은 이제는 보수가 비주류인 사회가 됐다는 것을 보수 정권과 당이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남에서는 아직까지 보수가 다수겠죠. 주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남 의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겠지만은, 글쎄요, 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특히 수도권을 놓고 보면은 이제는 보수의 무슨 단일성을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당선권에 근접해져,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통합자 들어간 당명으로 총선에 뛰어들면 다 졌어요. 그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그렇죠. 그다음 뭐 미래통합당 나중에 하고 다 망한 게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묻지마 덧셈 해가지고 그 시대 조류를 넘긴 되게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뭐 대선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국민의힘과의 개혁신당의 관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 그런 거고 최근에 저 무혐의 판단 나온 다음에도 보면 국민의힘에 싹 조용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보면. 예, 싹 쥐죽은 듯이 얘기하잖아요. 저를 공격했던 거에 100분의 1만큼이라도 여기에서 누가 입을 열으면 좋은데 안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리고 요즘 또 뭣도 모르고 이제 최근에 정치하기 시작한 국민의힘 뭐 대변인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뭐 저한테 2차 가해스러운 얘기를 막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타조 정치잖아요. 예, 내가 머리 쳐박고 있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이러면서. 적어도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뒤흔들어 놨던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왔으면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설마 자기들이 저러고 앉아가지고 검찰 부정하고 검찰 개혁하겠다 나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비겁한 형태 타조 정치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예. 매번 그렇죠. 보면 대통령께서도 뭐 의료 대란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문제 없던데 이런 얘기하고. 예. 의료 현장에 가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로 뭐 솔직한 얘기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건 확실한 거고, 뭐 정치에 대해서 제가 볼 땐 뭐 정치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헤쳐나가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봐야죠. 정말 쉽진 않잖아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1960년대에 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의 세대를 제가 구분하자면은, 저희가 뭐 편의상 뭐 산업화 민주화 세대 뭐 MZ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고등학교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명문고가 살아있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뭉쳐 정치하고 이런 경향성이 강했고,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면 민주당에는 뭐 광주 일고 출신 이런 엘리트들, 아니면 이쪽에 뭐 경북고. 국민의힘 경북고 아니면 부산고 이런 경남고의 엘리트 출신들이 주축에서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마산고 뭐 이런 것들. 그 시대가 하나 지나고 나서 요즘 70년대생 국회의원들 보면 뭐가 선명해지냐면요, 파락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뭐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불러온 정치인들 보면 그냥 경기, 휘문, 뭐 중동 이런 약간 그런 파락군 위주의 그런 리더십이 구축되는 게 보여요. 근데 파락군 정치는 그 아까 말했던 그 지방 명문고와 약간 다른 게, 지방 명문고는 뭐 경제적 계급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여기 지금 파락군은 굉장히 경제적 계급과 학벌과 모든 게 일치하는 그 엘리트 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영남 정치와 파락군 정치의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밖으로 못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만 넘으면 80년대생인 저희 때부터는 80년대, 90년대생에게는 특목고 세대가 이제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의원님도 과학고 나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특목고는 지역 단위로 뽑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 비강남이 가기 유리한 제도예요. 저희 때만에 내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노원, 목동 그리고 이런데 학생 머릿수가 많은 곳일수록 가기 유리했거든요. 특목고는. 그래가지고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계층들에 보면은 있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요즘 제가 가만히 동탄 앉아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20대 때 서울에 상경하셔가지고 회사 취업하시고 집값 싼 데 샀다가 이제 4호선 종점인 상계동에 정착해가지고 저를 키우면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운명인가? 저는 왜 GTX 종점에 지금 자리 잡아가지고 이거 지금 이제 그 정치하고 또 삶을 설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 종점 사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끝없이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다. 네. 끝없이 가운데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정치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표현할 때 사다리가 살아있는 정치라고 싶은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통해서도 종점에서 가운데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유지되는 세상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학을 40년 넘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나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끝에 하신 말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적확하고 예리하게 이걸 탁 집어내니까 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나중에 한동훈 대표한테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비싸게 받고 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구현하는 것이 영남 정치 플러스 파락군 정치거든요. 근데 이 파락군 정치 보면은 다들 귀티 나요. 그러니까 뭐 다들 어릴 때부터 구김살 없이 자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학벌도 좋고 결혼도 다 잘했어요 보면 또. 네, 그래 동종교배죠 거기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게 어쩌면은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국민의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생 당 대표로 갔다가 그걸 애써 부정하고 70년대생 대표로 가는데 그럼 자기들끼리 또 젊다 이러고 있는데 나이가 벌써 50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좀 저는 국제적인 조류에 맞게 이제 가져가다 오바마를 우리가 되게 대단하게 보는 건 뭐냐, 오바마가 한 시대를 이제 정립했다고 보는 이유가 오바마가 처음에 뜬 연설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연설을 보면 그게 나와요. 나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버락이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줬다. 왜냐면은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그리고 관대한 미국에서는 내 아프리카식 이름이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그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묘사했고 니네가 나를 보면 내가 성공 사례가 된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산층 정말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상계동에서 애를 키운 사람의 집에서도 정치적으로 뭐 여당 대표도 해보고 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게 제가 요즘 동탄과 맨날 하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도 여기 GTX 종점에서 해보자.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볼 땐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네.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네. 중요한 얘기 많이 들은 것 네.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얘기할 때 아. 야, 바로 그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거의 없는데 이런 걸 진짜 학문적으로 풀어주십시오. 나중에 알겠습니다. 저희야 필드에 저희야 정성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예리한 예. 말씀이세요. 저도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이 되죠. 네. 추석 연휴 고향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해요? 고향을 가든 안 가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족은 바로 돌아갈 곳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간에 가족을 생각하시면 그곳이 바로 고향이 된다는 생각 가지시면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